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36%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이제 영상을 다룬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전쟁 포성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다우나스닥도 아직 관세 소식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눌러졌고요.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도 오늘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450포인트고요. 단수 매제 6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8,700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3,700억 매도하면서 오늘도 꽤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코스닥도 700포인트 겨우 지켰고요.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 1,9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지금 21선 아래로 좀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박스권을 횡보하던 그런 라인에서 또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 증시가 좀 눌러질 때 그 지점까지도 도달을 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계속 또 이제 장기화되는지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이었다면,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한 합의가 나오게 되었을 때 충분히 증시가 또 급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많은 매도했습니다. 이틀 해서 2조를 또 이탈시켰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겨우겨우 이제 들어올 듯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크게 또 이탈을 해버리면서 자,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우리나라 증시를 주요하게 좀 눌리는 수급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적 120일 동안에 기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 추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뭐 10월 전부터 이미 9월부터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를 이탈시켰고요.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24조 원을 뱉어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탈출을 시켰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를 띈 그 상황과도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화에 대한 약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였고, 이번에 또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고 환율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주어진 겁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금융 투자도 오늘 많은 이탈을 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지만 연기금 투자자로도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2천억 가까이. 평소에는 이렇게 이 2천억씩 매수를 잘 안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수 방어 차원에서 또 연기금 투자자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금이 쏟아지는데도 우리나라가 방어를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데도 증시가 계속 밀리는 분위기로 된다면 이 또한 이제 또 애매한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좀 초기라서 좀 힘을 바짝 주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향후 이제 증시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자리 잘 만들고 이제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사실상 이제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뭐 트럼프의 영향으로 한 번에 이제 3%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세 이슈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계속 롤러코스터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계속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67.5원입니다. 8.5원 정도 올라가서 진행 중이고요. N자로 완벽하게 이틀 동안 바짝 올라갔죠. 그래서 환율이 뭐 1440원, 30원 수준에서 금방 이제 이렇게 147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가던 그 추세가 이틀 만에 또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이대로 이제 1,500원대까지 또 한 번 위협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이 정도로 한번 확인했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소식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제 그것도 해결되기도 전에 이제 EU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혼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트럼프에 대한 전략인지 아니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아주 극도로 지금 이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관세로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보복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과의 또 이제 관세 전쟁을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U까지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또 관세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중국 관세를 이제 줄까 말까 이번에 10%를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조금 유하게 먼저 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0년 때 합의했던 그 협상안을 다시 한번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음으로써 트럼프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유하게 가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일단 한국은 지금 아직 관세에 대한 부과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요 위주고요. 그 다음에 EU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대미 무역 흑자로 따지면 이미 이제 관세 부과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 이미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들어갔다.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죠? 계속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별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의 석유라든지 그런 이제 천연가스의 매입을 위해서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논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마 그러한 포괄적인 패키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분을 양보를 하되 우리도 이제 실리를 좀 챙기고, 어떻게 이제 이 대등한 관계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이제 이 세계 패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라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로 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대미 투자라든지 그런 석유 매입, LNG 매입 이런 걸로 좀 이제 트럼프의 마음을 좀 사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프트뱅크 차원에서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인들의 뜻에 맞게 대응을 해주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지었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어떤 또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내렸고요. 다우 나스닥도 좀 크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US 테크 100을 보았을 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바짝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 있는 그 시간에는 상당히 크게 지금 지수가 밀렸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7%까지 또 이렇게 반등을 시켰고요. 2900포인트에서 21,1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증시가 밀릴 때 보다 지금 현재 200포인트 넘게 나스닥 정도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또 오늘 과도한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제 정말 멕시코와 그런 이 캐나다에 끝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대한 재보복을 할 건가 거기에 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만약이라도 이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고요. 트럼프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양보를 하더라도 이 트럼프에 대한 강대강의 그런 대립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보면 멕시코와 이 캐나다도 결국에는 체면상으로는 이제 반박을 하지만 결국에는 좀 이제 수긍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과일이 2월 5일이기 때문에 이틀 뒤 수요일까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 관세 때문에 전력가스라든지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 때부터 좀 바짝 이 국채금리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채권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채권을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긴 했습니다만 뭐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이상으로 지금 더 중국의 60%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에 대한 금리는 좀 차분한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높아질수록 이 채권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가 5% 이상, 5.5%까지 올라갔을 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관세에 또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이제 이 악재가 좀 끝나가고 주식이 좀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또 거기에 또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트럼프의 오히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이게 상충이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이벤트를 기대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숨을 길게 쉬거나 혹은 이제 아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하거나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제 유튜브로서 좀 길게 여러분들께 전망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기업 투자를 좀 이제 가치 투자로 상당히 이제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도 저의 이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끌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했고요. 2.3% 떨어져서 23,3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상당히 주식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많이 밀리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까지 갔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좀 이제 오후부터 좀 밀리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체 주식 대비해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종목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증시도 사실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 갑작스런 이제 또 원유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전에 대한 소식이죠. 대왕고래 이벤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이제 기름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대왕고래 다음으로 이제 귀신상어라고 하나요? 네, 그 프로젝트가 또 한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좀 규모가 작긴 했지만 그래도 한화 가치로는 700조 원 수준의 상당히 큰 규모의 원유이고요. 발견 확률은 20%고 좀 더 탐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식으로 이제 오늘 관련 석유 종목들이 급등을 하였고요. 그 석유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으로 좀 떨어지는 지수가 좀 반등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의미 있게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적절하게 좀 대응이 되었고, 그리고 석유 관련된 만약에라도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중동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산유국들이 지금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LNG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원유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원유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대체 에너지원을 제로로 만들기보다는 이 탈석탄을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유가에 대한 그런 불안정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 반응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내일부터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거시적인 증시가 반등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 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시간 외에도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간 외 거래는 반등을 했습니다. 23,500원.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 증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끝까지 갈지 아닐지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거래량은 88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꽤 이제 많이 줄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지를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전체적인 증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줄어들어도 크게 지금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증시 따라서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에 반등을 시켜서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증시에 대한 악재가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 정도 조정은 나올 만한 그런 이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7,000원, 18,000원대부터 쉬지 않고 25,000원까지 찍고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이 조정은 불가피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N자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N자에 대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이슈가 꺼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큰 이슈였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더 개선이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만 주 오늘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8만 4천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 20만 주, 그다음에 투신 20만 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도 5만 8천 주 매도하면서 이제 그동안 투신도 매수를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 이제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신탁 이런 이 움직임들이 단기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를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더라도 이왕이면 좀 이제 좋은 종목들을 사자라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특히 지금 많이 베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만 주까지 매수가 되었고요. 상당히 많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7만 주 매수했고 전날 200만 주 가까이 매도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를 들어온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 매도를 한다면 좀 이제 좋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이 가격대가 저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우상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뭐 비슷하죠. 21만 8천 주로 전날보다 한 4만 주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4천 주네요. 4천 주 정도 줄었고요. 크게 뭐 변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적절하게 진행 중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대차잔고 증가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오늘 좀 1등을 했네요. 그래서 85만 주 늘었고요. 상한은 5만 4천 주로 잔고 증감이 8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1280만 주로 대차잔고가 늘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언저리에서 계속 늘렸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원을 보면은 오늘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수가 좀 집중되었었고요. 매도에도 좀 있었는데요. 뭐 그 차이만큼 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JP모간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UBS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매수했던 수급들이 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이죠. 종목 상세는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1만 주에서 당일 물량이 46만 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커버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일단 46만 주 플러스로 잡혔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오히려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4%대 지금 이제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지분에 대한 상승 기류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나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딥시크에 대한 AI 우려로 이제 미국발 AI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거기에 폭삭 이제 엔비디아가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까보니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만의 이제 칩 고부가의 그런 칩이 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전력 입장에서는 전체 AI 시장이 커질 수도 있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국내에 뭐 이제 유전 사업도 아직 불확실한 사업이고 20%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릴 만한 이슈는 전혀 없고요. 관세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가스터빈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제 트럼프에 또 보여주면서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또 약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미국의 우선주의에 맞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을의 입장에서 계속 이제 또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덤핑 계약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이 로열티를 우리가 계속 지급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작년에 바이든 정부 때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했다면 지금 와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했더라도 지금 180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맞게 우리가 협의한 것도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비밀로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식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을 미국 에너지 지배력 강화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을 미국 에너지 우위
강화를 하는 이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원자력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및 중국의 원자력 수출과 경쟁하기를 원할 거고 미국 원자력 기술을 원하는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딱 맞죠,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협력 관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을 크게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 타당성 조사 공동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원전에서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을 이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슬로베니아 원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슬로베니아 국영 전력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크루슈크 원전 2호기에서 AP1000 배치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또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이 원전 합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닐까. 특히 지금 이제 슬로베니아 원전은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했던 원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수원이 이 슬로베니아 원전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약간 노선 정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상황이 아닐까. 결국에는 하나를 얻는 게 중동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미국과의 핵에 대한 프로그램 합의가 상당히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우리가 또 추가 수주를 염두를 해둔다면 충분히 이 슬로베니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요. 양보를 했더라도 지금 현대건설을 끼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과연 주기기를 누구에게 줄까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제 불가리아 두기와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도 정부 차원의 세 기가 있죠. 요 5개가 벌써 지금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대형 원전 건설 재개,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인도라든지 혹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동유럽의 또 다른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선점을 한다면 이 많은 이제 원자로를 누가 만들 건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형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상황에서 프랑스 EDF, 저는 프랑스 EDF는 이미 프랑스의 국내 원전만 하더라도 이 캐파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가 그만큼 원전에 진심이거든요.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력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값싼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그리고 우호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짜잔한 이제 이런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캐나다라든지 뭐 이 다른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메인은 이제 한국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현대건설과 또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를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의 단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대형 원전 말고도 SMR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유럽이 지금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250메가와트급 SMR 건설 가능성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제 SMR 개발 업체에 12곳에 탐색 서한을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도 거론이 될 거고 테라파워, 뭐 혹은 엑스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새 원전 타당성 검토를 지시를 했고 건설사 선정을 6월에 하겠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부 발하슈 호수 일대에 1호를 추진하고 국부펀드와 함께 원전 건설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뭐 에너지부 장관이 2호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또 이제 친분이 있는 국가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도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놓치기 아깝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협력 관계가 또 깊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또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할만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 1400메가와트급 한 개 건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일단 인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제3국의 원전 건설을 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인력들을 또 제공하는 조건으로 또 많은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일지 않을까. 아무래도 진출을 하더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국적의 콘소시엄이라고 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이 움직임과 그죠, 카자흐스탄이 바라는 그런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6월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계속 우리가 염두해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규 원전 정비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만 하더라도 또 많은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이제 한전 KPS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를 올해 브라질과 남아공 등 신규 원전 정비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남아공, 그다음에 스페인 등 신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체르나보다 원전 주기 공급사인 켄조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안살도사 등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정비 시장이라고 한다면 또 기자재 공급 확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이제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신규 원전 건설과 그다음에 이 수명 연장, 그죠? 기존의 수명 연장을 하는 원전과 그다음에 SMR이라는 차세대 원전과 그다음에 원전이 다 이제 오래돼서 수명이 다 하는 원전을 해체를 해야 되죠. 요 네 개의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기자재를 만든 기업이 기자재를 해체할 수 있고, 기자재를 만든 기업이 더 작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기자재를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수명 연장에서 기자재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다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자재의 사업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자체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휴일 동안 계속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건설이 이제 지연이 되었을 경우 다 인건비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건설 자재가 갑자기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건설 기간이 길수록 이 자재에 대한 불안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 기자재 생산 같은 경우는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가지고 2년 만에 납품하고, 그죠? 수개월 만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납품하고 나서도 우리 메이커의 제품을 씀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유지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더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서비스 시장과 유지 개보수 시장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상당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또 움직이죠. 인도가 3조 원을 들여서 SMR 5기를 건설하겠다.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 파워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인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완화를 시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내에도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또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작 AP1000에 대한 6기 건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과 인도 관계가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좀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옥죄려는 이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관세 부과한 국가도 우방국인 것 같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이런 쪽에도 이제 중국의 수출품의 우회 접근을 좀 막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인도의 미국과 협력에 좀 이제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했을 때 또 우리나라가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AI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딱 하나 이제 불안한 거, 시장 불확실성. 그게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전쟁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끌어올렸고 원화에 대한 가치를 내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제 보았더니 생각보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진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미 이제 그게 좀 반응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재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협상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방국과 진심으로 싸우길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유해지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